김준일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준일입니다. 자, 이제 진짜로 9일 남았습니다. 열흘도 안 남았는데. 사전 투표는 나흘 남았어요. 아, 그러네요. 나흘 전. 사실 이제 금요일부터 투표니까 오늘 다 갔잖아요. 사흘 남은 거는 마찬가지야. 외국인 투표, 재외국인 투표 하고 있는데 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투표율이 굉장히 높아요. 투표율. 예, 투표율이 굉장히 높고 역대 최고를 지금 찍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겨레 우리 김환 오락부장이 조사를 한 거예요. 네. 예. 조사를 때보다 기사를 그냥 본 거죠. 예, 네. 그렇죠. 그게 어딥니까? 19대 2012년에는 재외국민이 45.7, 45.7. 20대 때는 41.4, 네. 그리고 21대는 23.8이었는데 이거는 그 팬데믹 코로나 영향이 영향으로.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낮아졌는데 지금 현재까지 45%가 넘었죠. 네, 지금 넘었죠. 예, 45.1. 그래서 50%가 최종적으로 넘을 가능성이 네, 높다. 높죠. 사상 처음으로 그래서 투표율기가 굉장히 높다라는 높다. 건데 예전에 2022년에 대선 때 이 제외 외국인들이 누구한테 표를 던졌느냐를 분석을 해보니까 이재명 59.8, 윤석열 36.2. 그래서 약간 굉장히 거의 일방적이었네요. 2배 가까이 한 1.8배 정도로 민주당 쪽을 좀 더 많이 이제 지지를 했고요. 왜냐하면은 옛날 이제 보수 재외국민이 보수라는 거는 옛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오늘 제가 그 얘기도 세대별로 이제 정치 성향을 좀 분석을 하겠지만은 사실 4050이 이제 주축이 된 거죠. 그러니까 70년대생, 60년대생들이. 근데 여기가 상대적으로 진보 성향이 상당히 많고 나라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재외국민들의 어떤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은 국격이 떨어졌다. 이런 거에 조금 분노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높은 재외 국민들의 투표 열기는 민주당 몰표다. 뭐 몰표인지는 모르겠으나 모르겠으나? 어쨌든 심판하러 나왔을 나왔을 가능성이 가능성이 훨씬 높은 높다. 것 같아요. 자, 예, 예. 물론 여기가 되게 숫자가 작아요. 그쵸, 그래서 예, 표본이 작죠. 대세에 영향을 주지는 못합니다. 이게.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마지막 여론조사 분석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칠판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예. 그동안 계속 이제 뭐 한국갤럽과 리얼미터를 중심으로 해서 가장 대표적인 여론조사,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여론조사죠. 했는데 그 총선 이제 9일 남았는데 마지막 판세 어떻습니까? 마지막 판세 일단은 그거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역대 어떤 선거든 대선이든 총선이든 사실은 이제 열흘 안쪽으로 들어오면은요. 큰 틀의 이 대반전이 있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사실 유권자들이 한 2달 전에 조사를 해보면은 전화 면접, 뭐 갤럽이나 이런 전화 면접을 기준으로 한 30%가 어디에 찍겠다라는 무응답층이 있어요. 근데 이게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주 갤럽,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갤럽 같은 경우에는 한 10% 초반대 이 정도 나오고 ARS 같은 경우에는 한 자릿수예요. 그 얘기인즉슨 이미 다 내가 마음을 거의 다 결정을 했다. 어느 정당을 찍을지, 어떤 후보한테 투표를 할지. 그러니까 그 소수의 사람들만 이렇게 이동을 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게 그러니까 물론 이제 어느 방향으로 호재가 계속 생기면은 특정 정당한테 유리하게 되거나 불리하게 되는 경향은 있지만 이게 판세가 확 뒤집어진다. 그 정도의 이런 사건은 드물다. 한 번도 거의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역대 소위 말해서 대선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이제 옛날에는 깜깜이라고 불렀던 그 기간, 그 기간에 대선 후보 지지율이 뒤집힌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다. 예를 들면 2012년에 문재인 후보가 박근혜 후보하고 격차가 좁혀져가지고 이 추세선이면은 야 크로스가 난다. 그래서 그때 기자들 사이에서 그 얘기가 많이 했었죠. 3일 전에 이미 골든 크로스가 났다. 이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 결과는 뒤집히지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게 쉽지가 않은 거고. 그래서 그 예전에 사실 이제 그런 거를 믿을 수가 없는 게 정동영 후보도 2008년 대선에서 자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에 우리가 대역전할 것이다. 이명박을 이길 것이다. 막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역대 최다표차 패배였는데. 네, 최다표차 패배였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 투표를 하러 올 어떤 명분, 동기, 어떤 뭐 이런 것들을 좀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 그렇게 강하게 좀 이렇게 여론전을 펼치는 거지 그런 일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열흘 전 여론조사 결과 어떻습니까? 자, 일단은 뭐 갤럽하고 네. 예, 두 가지를 보죠. 이제 리얼미터하고 예. 정당 지지율 같은 경우에는 갤럽 같은 경우에는 정당 지지율 37%예요. 이게 지난주 금요일인데 요게 지금 3 플러스 3% 오른 거고요. 전에 있었던 조사보다? 예, 네. 전주보다. 네. 이거는 민주당 29. 그래서 요거가 조금 많이 빠졌어요. 마이너스 4. 예. 그리고 조국혁신당은 12. 아, 많이 올랐네요. 예, 요거가 4 플러스 4 이렇게. 그래서 사실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의 마이너스 4 플러스 4를 합치면은
상쇄됐어요. 상쇄됐다. 상쇄됐다라고 보는 게 맞고, 그러니까 요 두 개를 합치면은 지금 41%잖아요. 그러니까 범진보 진영의 파이가 사실은 원래 저 정도예요. 범민주의 파이가. 범민주, 네. 민주의 파이가 여기에 이제 뭐 이제 더 이제 중도표를 어디가 가져가느냐인데, 그리고 국민의힘 37%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사실은 지지율이다 이렇게 소위 보시면 말하는 보수의 콘크리트. 예, 예. 그리고 비례정당 네. 국민의 미래 같은 경우에는 34%, 네. 그리고 더불어민주연합이 22%, 네. 그리고 조국혁신당이 22%. 자, 34% 높은가요, 낮은가요? 뭐 국민의 미래가 결집해서 나오는 숫자인 것 같은데. 평균에 수렴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2020년에 미래한국당이었죠. 네네. 미래한국당의 정당 지지율이 33.8%였어요. 예. 거의 그 수렴됐네요. 예, 거의 그 33.8%니까 가져갈 표가 거의 결집했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2016년에도 새누리당이 33%였고요. 2012년에는 새누리당이 대승했잖아요. 152석 대 민주당 127석, 그때 네. 38%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보수들이 이제 신이 나가지고 나와서 찍는 분위기는 아니고, 대체적으로 보면은 약간 2016년이나 2020년 분위기 정도로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2016년하고 약간 비슷해요. 비례정당이 그때 민주당이 25%였어요. 그리고 당시에 조국혁신당하고 이제 대비되는 게 안철수의 국민의당. 그때가 26%였습니다. 비례정당이. 거의 그렇게 수렴이 됐네요. 예, 그렇게 수렴이 되니까 두 개를 합쳐서 한 51%였고 새누리당이 33%였으니까 이게 약간 뭐냐면은 35대 50이잖아요. 요 느낌이 약간의 정권 심판론과 정권 견제론, 아니 그러니까 정권 심판론과 정권 지지론, 예. 이거의 그 비율이랑 비율이랑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여론조사에서 이제 요동이 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리얼미터 같은 경우에도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거는 좀 색깔을 달리하자. ARS는 전체적으로 정치 고관여층이 많이 나오는데, 최근의 여론조사의 경향은 어쨌든 정치 고관여층 등에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좀 더, 그러니까 야권 지지 성향의 지지자들이 좀 더 전황답을 많이 하는 경향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43.1 요렇게 있고요. 국민의힘 35.4. 많이 났네요. 예. 차이가. 그리고 개혁신당 4.5. 이렇게 났고요. 그 비례정당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미래 30.2. 그리고 조국혁신당 29.5. 거의 뭐 따라잡았네요. 다. 예, 더불어민주연합 19. 이렇게 이제 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ARS 조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당을 위협하고 있다. 조국혁신당이. 그러네요. 그렇게 보는데 조국혁신당이 일당까지 가기는 쉽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왜 그러냐면은 지금 더불어민주연합이 난리가 났어요. 최근에 복귀왕 후보가 아산인가요? 그 복귀왕 후보가 조국 대표 만났는데 조국은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지금 민주당에서 더불어민주연합 민주당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견제가 심하게 들어가고 있다. 급해 지금 민주당도 급해. 그래서 견제가 세게 들어가고 있고,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이게 비슷비슷하면 어쨌든 국민의 미래가 그러니까 일당이 아니라 가장 의석수를 많이 가져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결과적으로 네. 보면 이번 총선 국면에서 가장 성공한 캠페인은 조국혁신당의 지민비조라고 지금까지 나온 숫자들은 그렇게 봐야겠네요. 지민비조고 3년은 너무 길다. 그 두 가지가 가장 성공하니까 예. 서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엄청 지금 네거티브를 하고 있는데, 한동훈 위원장도 표현이 굉장히 세졌고, 뭐 그다음에 민주당도 이제 양문석 후보라든 이런 이제 문제들이 있는데, 이 싸움보다는 지금 어쨌든 열흘 전까지의 숫자로만 놓고 보면 지민비조와 3년은 너무 길다가 좀 이 숫자들을 지배하고 있는 캠페인 슬로건이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뭐 전에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조국 혁신당이 캠페인을 잘한 것도 있지만은 외부 환경 자체가 조국 혁신당이 뜰 수 있게 만들어진 거. 그러니까 산 윤석열이 죽은 조국을 불러냈다. 제가 이런 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를 잘했으면은 정치적으로 약간 사망 선고를 예전에 받았다고 보여진 조국 대표가 이제 이렇게 선전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공천을 정말 잘했다라고 한다라면은 정말로 이렇게 조국 혁신당이 이 정도까지 바람이 불었을까. 그러니까 사실은 민주당 제가 그런 분들 정말 많이 봤어요.
저번에 얘기했지만 제가 사촌들 캠핑 가서도 그런 얘기 듣고 민주당이 너무 마음에 안 들고 공천하는 거 보면은 마음에 안 들지만은 그래서 어디론가 찍어야지라고 했을 때 조국 혁신당에 이제 찍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었고 제가 지난 주말에 이제 제 사촌 형님 나이가 좀 차이가 나는 사촌 형님인데 굉장히 부자세요. 지인 피셜. 예. 패밀리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아마 추정컨대 아마 보수 정당을 오랫동안 찍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치동, 뭐 도곡동 이런 데 사시는 막 분이니까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정치 얘기를 웬만하면 안 했는데 조국 혁신당이 왜 이렇게 높냐 나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이해를 못하는 거야. 보수 진영에서는 왜 저 범죄자들 집단한테 이렇게 많은 표를 몰아주고 있지? 그래서 제가 이런 세 가지 이유를 뭐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뭐. 본인이 설명 잘했다. 아니 원래 내가 원래 분석력이 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 제가 말하는 거 뭐라면 뭐 알면서 얼마나 설득력 있어. 대치동 사는 사람도 내가 설득시킬 수 있다. 아니 그러니까 내가 조국 혁신당을 찍으라고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이게 어떤 특정 정당이나 특정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끼리 그러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정말로 이해가 안 된다. 왜 조국 혁신당이 이렇게 되는지를 이해를 못 하시는 아마 보수 진영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큰 틀에서 보면 이제 어쨌든 대통령 임기 2년 때 펼쳐지는 선거기 때문에 그 정권 심판론과 정권 아까 뭐 지지론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그 구도는 어떻게 유지되고 있습니까? 열흘 전에. 정권 심판론과 정권 지지론 요거 이제 지울게요. 네네. 지워가면서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50대 한 35의 구도가 지금 잡혀 있다. 예. 자, 이렇게 지우고 동아일보 의뢰로 지난 자, 리서치 앤 리서치. 네. 리서치 앤 리서치. 동아일보 동아 의뢰를 했고요. 자, 28일에서 29일 아주 최근 조사입니다. 예, 1,400을 대상으로 실세를 했는데 정권 심판, 정권 심판 46.5. 50% 육박하네요. 예, 그리고 야당 심판.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야당 심판, 2조 심판. 예, 25 심판 28.9. 그래서 30대 뭐 30대 한 50 정도 비율로 보면 될 것 5대 3 같아요. 정도? 예, 5대 3 정도 비율로 보시면은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비율이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나오고 있고요. 헤럴드 경제가 조원 CNI 의뢰로 지난 25일에서 27일 성인 4,000명을 4,041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표본이 되게 크네요. 예, 이거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500명씩 지역구에 한 나누니까. 거니까 그거를 다 합쳐서 이제 한 거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뭐 요게 약간 좀 오차 범위가 있어요. 왜냐하면 전국을 다 대상으로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오차 범위를 좀 봐야 되긴 한데 어쨌든 사전 투표하겠다는 사람이 64.7%인데 현 정부 견제 20일, 현 정부 지원, 본투표일에 응답한 사람과 죄송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전 투표를 하겠다라는 사람 사람의 중에 64.7%가 현 정부 견제를 하겠다. 네. 그리고 21%가 현 정부 지원을 하겠다라는 그러니까 거의 3배 차이 난다. 그러니까 사전 투표를 10명 하면 6명 정도는 현 정부를 심판하기 위해서 투표를 하는 사람이고 2명 정도는 현 정부를 지지하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이다. 예, 그리고 본 투표일에 하겠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39%는 현 정부 견제, 46.8%는 현 정부 지원. 그러니까 본 투표는 오히려 예. 비율이 반대네요. 반대까지는 아닌데 네, 어쨌든 정부 지원론이 더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를 하면은 노년층이 사전 투표를 안 하고 보수 정당 지지자들이 본 투표에 좀 더 많이 한다라고 하는 거니까 홍석준 의원이 그 해프닝이 하나 있었는데 저희는 사전 투표를 독려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맞아. 그런 발언을 했다가 사과했죠. 그런 발언을 했다가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부랴부랴 아니 우리도 사전 투표 독려한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프닝이 있었어요. 그 정도로 약간 보수 정당의 피해 의식이 있어요. 사전 투표에 대한. 사전 투표에 대한 피해 의식이 있고 이거를 그래서 아예 사전 투표 제도를 없애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사실은 뭐 논리적으로 어느 정도 타당한 부분도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5일 간격이 있어요. 사전 투표. 그러면은 그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질 수 때 있는데. 있는 거고 실제 선거 기간 자체가 짧아진다. 사전 투표를 하시는 분들은. 근데 거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육박을 한다라면은 선거 기간을 조정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예 등등등의 뭐 주장들이 있어서 그거를 완전히 무시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투표율을 높이는 데는 사전 투표가 정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예. 그러니까 투표 아무 데서나 하고 당일날 놀러 가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죠. 준일 쌤이 보는 그럼 지금 사전 투표율이 누구에게 유리할 것이냐를 숫자로 좀 짚어봤는데 준일 쌤이 보는 사전 투표를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좀 고민이에요, 사실은. 이번에 사전 투표율이 좀 올라갈 것 같습니다. 아, 올라간다. 예, 예, 예. 어. 그러니까 역대 사전 투표율이 계속 올라가기는 했는데 네. 저는 이번에 그러니까 최종 투표율을 좀 생각을 해보면은 66%가 지난번에 2020년 총선이었잖아요. 네. 이게 이제 총선이었잖아요. 네. 그때 이게 거의 이 사전 투표율하고 네. 이 본 투표율이 격차가 크게 안 났어요. 제가 그때 얼마였더래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럼 찾아봐 주십시오. 찾아봐요. 2020년 사전 투표율. 사전 투표율이 아마 30% 가까이 육박을 했었어요 그때. 예. 절반 정도. 예, 절반이 좀 안 됐습니다 되게? 그때. 예, 그래서 저는 이번에 사실 사전 투표율이 30%가 넘을 수도 있겠다. 예, 몇 퍼센트였죠? 네, 맨날 30%를 넘길 것이다. 그러면 넘길 가능성이 있다. 예. 지금 헤럴드 경제가 조원 CNI에 의뢰해서 여론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사전 투표율의 열기가 높다라는 건 그만큼 정권 심판의 열기가 높다. 이렇게 뭐 추론해봐도 되는 상황이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고 계신 겁니다. 근데 사전 투표율은 지금 역대 선거를 치르면서 계속 올라갔어요. 물론 이제 제도로 정착을 하면서 지방선거 때 이제 저 2022년 지방선거 때 좀 떨어지긴 했지만 그건 전체 투표율이 이제 떨어진 거고 전체적으로 보면 사전 투표율에 대한 어떤 효능감 같은 게 굉장히 올라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편리한 거를 이제 사람들이 다 익숙하게 안 거죠. 사전 투표율이 어느 정도는 이제 뭐 올랐는데 이게 좀 더 오르기가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그 부정선거 음모론, 예, 이제 보수 진영에서 그거를 계속 이제 제기를 하면서 좀 불리한 그러니까 이슈라고 보니까 그렇지만은 이번에는 거의 전 30% 정도 가지 않을까 좀 확인만 좀 이따 알려주시고요. 예, 그래서 최종 투표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민이 좀 되는 부분이 있는데 네. 몇 퍼센트 보십니까? 최종 투표율은? 2016년 총선에서 12.2%였는데 사전 투표율이 2017년 대선에선 26.1%, 2020년 총선에서는 26.7% 그리고 지난 대선에서는 36.9%. 예. 자, 26.7%하고 대선에서 2022년 대선에서 36.9%. 36.9%. 네. 자, 이때 투표율이 78%였거든요, 대선이. 네. 그러니까 78% 정도 보면 되고요. 네. 요때가 이제 26.7%였을 때가 지금 26.7%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 보시면은 이게 10%포인트 올랐고 이것도 12%포인트 차이. 오른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이게 30%가 넘는다라는 거는 투표율이 어. 지난번 2020년 총선보다도 더 높다.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지난번에 투표율 예측할 때는 한 63% 정도 예상을 했는데 지금 심상치가 않아요. 분위기가. 예,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재외국민도 지금 역대 최고를 이제 찍을 50%가 넘길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이번에 또 이제 투표율이 높아질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그 의미가 있는 비례정당이 여러 개가 나왔어요. 비례 의석을 예를 들면은 젊은 20대 남자 보수 같은 경우에도 국민의힘이 마음에 안 들지만은 개혁신당을 찍으러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천하람 뭐 여기 당선시키기 위해서 개혁신당을 찍으러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굉장히 이제 다양한 메뉴들 조국혁신당도 있고 예를 들면은 뭐 새로운 미래도 있고 이러다 보니 의미가 있는 어느 정도 정의당도 뭐 이제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좀 투표율이 상당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지금 여의도에서는 투표율이 높아지면 야당이 압승할 거라고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도 그렇게 봐요. 그렇게 본다. 그러니까 계속 그 얘기를 하지만은 투표율의 이제 상관관계가 그게 있어요. 그 총선을 기준으로 하면은 자 2000 좀 많이 올라가는데 2008년, 네. 2012년, 2016년, 2020년 자 이렇게 좀 쓸게요. 이때 그러니까 뒷자리 있는 소수점은 뺄게요. 이때 60%였습니다. 총선 기준으로? 예, 이때 열린우리당이 민주당 그러니까 다 총선이에요, 다 총선. 네네. 열린우리당이 처음으로 민주당 과반수를. 과반을 네. 했어요. 민주당계 원래 과반을 했던 때고요. 2008년에는 46%요. 이때는 민주당이 81석. 그래서 참패했죠. 예. 참패하고 저기 한나라당이 153석을 했는데 사실은 친박연대하고 밖에 있는 거 하면은 보수가 사실 200석이 넘었어요. 그게 다 자유선진당까지 다 합치면은 200석이 넘었던 그 정도 시절이고요. 2012년이 54%. 이때가 이제 152대 127. 이때 그래서 이제 박근혜 비대위가 성공을 했던 이때거든요. 54%가 58%가 2016년인데 123대
122 대 38. 여기 이제 국민의당이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실은 여기에 호남의 25개 지역구가 포함되어 있어요. 여기에. 이게 상당수가 민주당으로 네. 갔다라고 본다라면은 범야권이 좀 크게 이긴 거예요. 사실은 이게 민주당으로서는 한석 플러스이지만은 예, 그래서 이때 이제 58%가 이미 약간 기준점이 됐다. 이때는 그리고 보수 진영에서 사실은 공천 파동이 있으면서 좀 투표를 하러 안 나온 나오겠죠. 의혹이 좀 네. 떨어진 것도 있어요. 2020년에는 이때는 66%였고요. 그 유명한 180대 103 이렇게 이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지금 분위기는 저는 어게인 2020 정도로 보고 있어요. 아, 어게인 2020인데 거기에 조정은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이제 민주당 쪽에 요즘 안 좋은 이슈들도 있잖아요. 이를테면 양문석 후보라든지 공영훈 후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형적으로 민주당의 내로남불 약간 이런 거거든요. 이게 딱 특히 젊은 세대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 그러니까 민주당의 그런 것들이 좀 간표 요인이 될 텐데 어쨌든 대세는 크게 보면 어게인 2020. 예. 그래서 지금 보면 국민의힘은 254개 지역구 가운데 한 70에서 80 초반 사이. 그다음에 민주당은 110곳 이상의 승리를 보고 있다. 이런 전망들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닿기도 전에 다 개표 결과를 맞춰버릴 투표도 하기 전에 의회 결과를 맞춰버릴 김질세의 보는 판세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제가 최근에 그러니까 저는 그 지역구를 실제 다 이렇게 세봐요. 네.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굉장히 많이 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좀 디테일하게 적을게요. 자, 수도권이 네. 122석이에요. 122. 자, 여기는 서울 48, 네. 경기 60. 네. 예를 들면은 인천 14 네. 이렇게 해요. 그리고 충청이 네. 그냥 뭐 퉁쳐서 다 합쳐서 28석. 네. 그리고 호남이 28석. 네. TK 25석. PK가 40석. 그리고 강원, 제주 제주 해서 11석. 강원 8개, 제주 3개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요게 이제 총 구성이 되거든요. 자, 쉽게 얘기를 하면은 국민의힘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국민의힘 기준으로 하면은 호남은 빵석. 네. 당연히 빵석이죠. 네. 그리고 충청은 지난번에 20대 8이었어요. 네. 민주당이 압승했죠. 민주당이 압승을 했는데 역대 충청은 그 정도로 한쪽에 좀 쏠리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14대 14나 15대 13 정도 나오고 갔다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제가 국민의힘 국힘 기준으로 국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에서 한 10에서 12석 정도 가져갈 것 같아요. 지금 국힘이. 그리고 TK에서는 25석 다 가져가고요. 네. 지금 최대 격전지가 여기 지금 PK입니다. 낙동강 벨트. 여기가 지금 완전 혼전인 데가 한 4군데가 있어요. 여론조사 결과가 심상치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남구 같은 경우에는 박재호 의원하고 박수영 의원하고 거기가 남구 갑하고 남구 을하고 인구가 줄어가지고 합쳐졌어요. 현역 의원 둘인데 네. 완전 오차범위입니다. 그리고 양산을 같은 경우에는 김두관, 김태우가 완전 오차범위 내에서 싸우고 해운대 있어요. 갑도 그렇고 지금 해운대 그런 갑도 뭐 네. 그렇고요. 막 그런 부산 거, 사상. 그런 거를 감안을 하면은 여기가 지금 원래 민주당이 부울경에서 7석이었거든요. 여기에서 10석 이상을 가져갈 수도 있겠다. 그러면은 바람이 불면. 국힘이 10석을 뺏긴다라고 하면은 아까 28에서 뭐 33 정도를 뭐 이제 저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뭐 이 정도를 국민의힘이 가져가고요. 서울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지난번에 8석 가져갔거든요. 네. 근데 희망을 굉장히 많이 돌리면 서울에서 한 10석 정도 가져갈 수도 있겠다. 10석. 예, 근데 지금 송파갑도 내줄 수도 있다는 여론조사도 나와요. 지금 그러니까 서울도 격전지가 국민의힘이 이길 거라고 봤던데도 격전지로 붙은 데가 지금 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격전지로 붙은 데 예를 들면 송파갑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김웅 이번에 박정훈인가 그 T조 그 앵커 그 앵커였던. 예, 그 양반이 나왔는데 여기도 지금 여론조사가 좋지 않고요. 뭐 여러 군데도 하여간 용산도 지금 사실 밀리는 데가 좀 있고요. 지난번에 권영세 의원이 980표 차인가 960표 차로 이겼던데 뭐 하여간 그래요. 그래서 한 10석 보고 있고요. 경기는 지난번에 그러니까 인천 먼저 인천은 지난번에 윤상현 의원 무소속까지 해서 2석 가져갔거든요. 14석 중에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인천은 두세 석이에요. 두세 석 지금. 지금 여조가. 네. 그리고 경기가 60군데잖아요. 여기에서 한 10석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이거 다 합치면은 23, 45, 여기 25면은 70. 아니요, 23세 35죠, 35. 23. 계산이 안 돼. 23, 33, 35. 아, 35야? 네, 35에 25를 더하니까 70. 70. 그러니까 네. 어쨌든 70이잖아. 네. 그래서 30을 더하면 100.
70에서 하면은 98에서 네. 103이 나오는 거야. 네. 그리고 저기 강원 대구. 아, 강원 강원은 제주. 아닌데 계산이 좀 이상한데 잠깐만. 아, 산수를 못하는. 네. 다시 계산해볼게. 네. 20석, 23석, 네. 33석. 35석. 네, 35석. 최대한 긍정적으로 보자고. 35석, 60석. 60석, 93. 93. 네. 그렇지. 93. 네. 여기까지 93이고 네. 강원도는 8개 중에 6개를 가져갈 거고요. 제주도는 빵이에요. 네. 그러면은 요게 대충 하면은 99석. 99. 아. 여기에 이제 비례를 한 17석이나 16석 정도로 보는데 저는 네. 그러면은 이제 115석 정도 이제 아. 하는 건데 이게 사실은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입니다. 국힘이 가져갈 수 있는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가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김준일 쌤 보기에 맥스가 115다. 그러니까 저는 그 얼마 전에 지난 토요일에 그 저기 시사인 공개 방송에 가서 제가 얘기를 했는데 국민의힘 의석수를 맥스 117로 봤어요. 아, 117 네, 맥스다. 117로 봤고 네. 이게 이제 안 좋은 시나리오로 가기 시작하면은요 여기에서 뭐 이거 열 언더로 갈 수도 있어요. 여기서 언더로 가고 여기에서도 한 2석 빠지고요. 여기에서 충청이 좀 예사롭지 않은데 심상치 않은데 여기에서 한 뭐 8석 뭐 이 정도까지 다시 빠질 수 있고 8에서 10석 그리고 TK는 다 가져갈 거고 PK가 좀 많이 넘어가면은 지금 민주당이 한 12~13석까지 가져갈 수도 있어요. 지금 그렇게- 여조위 지금 접전인데 다 이기면. 다 이기면. 그러면은 이거는 비례까지 다 합쳐도 100 언더가 나옵니다. 예. 그렇게 이제 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거는 사실은 이거를 맞추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제 레인지로 저는 보는 거죠. 레인지로. 그래서 국힘이 제일 맥스로 가져갈 수 있는 게 한 117석 117석. 현재라면은 그러면 뭐 민주당은 계산 안 했지만 국힘이 그 정도 가져간다고 하면 민주당은 단독 과반을 넘기는 정도의 숫자가 단독 나오겠네. 과반 그러니까 165석 이상 그냥 165석 예, 이상. 왜냐면은 여기에 165석 정도 가져가고 조국혁신당이 12석 가져가고 이를테면 새로운 미래 김종민 한 석 있고 네. 진보당이 이제 부산 연제구 한 석 있고 그리고 개혁신당이 한 2석 정도 가져가고 정의당도 한 석 정도 가져가면 대충 다 합치 무소속이 뭐 최경환이라든지 한 이런 사람 2석 가져가면 이거 다 합치면 300석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김준일 쌤의 예상 천기 누설 민주당 165바. 165바. 그다음에 국민의힘 120 언더. 예.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어쨌든 지금 나오는 득표율 정도로 가져간다. 뭐 그 정도로 이제 볼 수가 있는 건데 중요한 거는 알겠습니다. 투표율입니다. 투표율. 그러면 예. 이 투표율이 달성되는 걸 몇 프로로 보시는 겁니까? 이거는 이 투표율이 만약에 국민의힘이 만약에 100석 언더로 가면은 저는 거의 70% 육박해야 된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네. 예, 그러니까 70%뭐 68, 69까지 가면은 100석 언더로 네. 갈 수도 있고 국민의힘이 100석 아래로 갈 수도 있다. 예. 그러면 60%대의 투표율이 나올 거다. 60%는 확실합니다. 제가 지금 감으로 봤을 때 60%는 확실하고요. 요거를 좀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예. 자, 요 2개를 네. 잠깐만. 아유, 야 선생님 너무 힘들어. 야 너는 가만히 가만히 앉아가지고 오락부장 말로 학생- 먹고. 학생은 수업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겁니다. 네. 자, 요거는 이제 네. 갤럽이 네. 주관적 이념 성향을 물어봐요. 나는 네네. 진보다, 나는 보수다, 보수다. 뭐 이런 네. 건데 이거는 이제 그 서울신문이 만든 그래프를 제가 도용을 한 건데 네. 가져온 건데 2020년의 성향이에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은 50대 중반, 네. 50대 중반의 기점으로 진보와 보수가 딱 갈립니다. 갈리네요. 네.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2020년이야. 아. 여기에서 봐봐. 진보가 가장 이렇게 내가 진보요라고 하는 사람이 가장 많은 게 어디예요? 40대 후반, 40대 중반이네요. 중반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2020년에 40대 중반이었거든요. 네네. 이제 이게 이렇게 옮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그래서 그러면 지금은 한 60까지는 자기가 진보라고 생각하는 연령대로 진입을 어찌됐든 50대 후반까지는 후반까지는. 자기가 진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다만 갤럽의 이거는 자가 진단이기 때문에 너는 이를테면은 경제는 뭐를 지지하시니까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라 나한테 물어보는 거잖아. 내가 응답을 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가변적이에요. 계속 바뀌어요. 근데 박근혜 탄핵부터 문재인 3년 한 2020년 뭐 2021년 이때까지는 진보가 훨씬 많았어. 내가 진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말기부터 보수가 늘어났습니다. 지금은 보수라고 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많아졌어. 진보보다.
그러니까 그거를 감안을 해야 돼요. 근데 어쨌든 이때는 20대들이 상당수가 이제 진보 성향을 지금도 사실은 진보 성향이 더 많아요. 그런데 이 진보가 좀 줄어들었다라는 건데 전체적으로 보면 어쨌든 이 나이대가 얼마나 투표를 하느냐 네. 이게 이제 중요해진 중요한. 거죠. 사실은 이게 좀 격차가 줄었다라고 하더라도. 그러면은 자 이제 이게 2020년 이거는 이제 그 뭐 당연히 원 출처는 중앙선관위고 그거를 이제 슬로우 뉴스가 만든 거를 제가 도용을 가져왔습니다. 도용했다고 하니까 뭔가 어감이 안 좋네요. 훔쳐온 것 같네요. 훔친 것 같네요.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훔쳐온 것 같네요. 출처까지 네. 다 이렇게 밝혀졌는데. 자 보시면 알겠지만은 유권자 숫자. 네. 그러니까 유권자는 파란색이고요. 그러니까 지난번 총선을 얘기하는 네네. 거예요. 투표자는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투표율이 보면은 뭐 18세, 19세는 큰 의미가 없고 20대가 58% 네. 투표율이 그리고 30대가 57% 네. 그리고 40대가 68%, 50대가 71%, 60대가 80% 아. 그리고 79%. 자, 투표율 보정이 있어야 돼요. 네. 투표율 보정이 뭐냐면은 지금의 여론조사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세요. 여론조사는 인구 구성비로 물어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다 할당을 못 채우면은 가중치를 줘요. 네. 하지만 현실에서는 투표율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투표율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그 지금 나는 격차보다 이 투표율 때문에 실제 보수 후보가 표를 조금 더 얻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6070들의 투표율이 워낙 높으니까. 워낙 높으니까 그러니까 특히 이제 만약에 지금의 2030이 굉장히 윤석열 정부에 비판적이어서 여기에 표를 안 준다라고 했을 때 실제의 이 격차라는 게 생각보다 좁혀질 수 좁혀질 수 있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투표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50대는 71%까지 지금 지난번에 했는데 60대의 80%를 이제 따라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인구가 제일 많기는 하지만 지금 40대, 50대가 거기가 그리고 굉장히 강한 진보 성향을 50대 초중반까지는 보이기는 하지만은 투표장에 안 나오면은 이제 맞짱 도루묵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쯤에서 시종땡의 시그니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일 남았습니다. 앞으로 9일 동안 뭐 열흘 안에 판세가 뒤집어진 적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제일 큰 변수는 뭐라고 보십니까? 제일 큰 변수요. 9일 남은 총선 제일 큰 변수. 윤석열 대통령이다. 윤석열 대통령이다. 대통령 나는 네. 진짜 아까 전에 우리 초반에 얘기했지만은 대통령님이 사과할 줄 알았어. 진짜. 네. 진짜 판이 이러면은 네. 대통령이 진짜 네.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은 조금이라도 영향이 있거든. 어쨌든 미운 감정이 조금이라도 누그러지는 사람이 있는데 여전히 대통령 바뀌지 않았고 대통령이 바뀌지 않았다. 김준일 사님만 틀렸다. 네, 나는 계속 틀리고 있어 지금. 알겠습니다. 어쨌든 대통령이 저는 아직도 보수한테는 판을 일당이 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봐요. 근데 이 격차를 좀 줄일 수 줄일 있는 가능성은 가능성은? 아직도 보수한테 남아 있는데 그게 지금 대통령의 어떤 변화, 요거가 좀 있으면은 그나마 조금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한 번 더 총선 전에 김준일 쌤의 전망을 수정할 기회를 드리는 것으로